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갤러리 하나 운영하면서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예요. 제가 미술관 관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절 엄청난 부자인 것처럼 보더군요. 물론 저도 미술을 전공했기에 관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이랍니다. 부유한 건 제가 아니라 저희 시댁이거든요. 남편과는 대학 시절에 만났고 저희는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었어요. 미술을 전공하던 저는 경영학과인 남편과 과팅을 통해 만났는데요. 사실 연애를 4년이나 하면서도 남편이 그렇게까지 부자인 줄은 몰랐어요. 알바에 야작에 허덕이는 저와는 달리 여유가 있어 보이길래 조금 잘 사는 정도인 줄만 알았죠.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옷도 수수하게 입고 다니면서 부대찌개 집에서 라면사리 무한리필이라고 애처럼 좋아하는 누가 봐도 평범한 대학생이었거든요. 제가 졸업을 앞두고 남편이 군대에 가 있을 때 남편은 자기가 제대하고 졸업하면 결혼식을 올리자고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까까머리를 한 남편의 프로포즈에 전 크게 당황했답니다. 아직 20대 중반이었기에 결혼은 생각도 안 해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연애 기간이 오래되었어도 변함없이 애정이 식지 않는 남편을 보고 일주일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제 승낙을 받은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정말 제대하자마자 졸업과 취업을 동시에 해냈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처음 시부모님을 뵙는 순간 저는 그때 처음 시댁이 저랑은 차원이 다른 부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부자들은 강남에 안 산다더니 저희 시댁이 그렇더군요. 시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투자자셨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신생기업들의 대주주셨죠. 시어머니는 미술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었는데 자수성가하신 시아버지랑 다르게 원래부터 부잣집 따님이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말투 하나 손짓 하나가 전부 우아하고 공주님 같으셨죠. 여왕님보다도 소녀 같은 면모가 더 있으셔서 공주님이 더 어울리는 그런 분이요. 저는 시댁의 규모를 보고 드라마에서처럼 물사대기를 맞거나 돈봉투를 받을까봐 바짝 쫄아 있었는데요. 염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남편이 커피를 마시다가 바지에 흘리는 거예요. 순간 긴장하고 있어서인지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가방에서 파우치를 꺼내 그 안에서 티슈를 꺼냈어요. 남편 닦으라고요. 그런데 제 파우치를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먼저 제게 말을 거셨죠. 이거 누구 그림이니? 괜찮네. 제가 만들었어요. 디자인 도안은 제가 짰고 가죽 패치만 친구가 도와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에 놀라시더니 담소가 끝나고 자기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엄청나게 넓은 방이었는데 방 안에는 여러 작품들이 있었고 저희는 그 안에서 한참 동안이나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대학 다닐 때는 뭣도 모르고 순수 미술을 전공으로 선택한 걸 엄청나게 후회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순수 미술 전공인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저랑 얘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절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 역시 절 예뻐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상당히 온화하고 젠틀한 분이셨는데 두 분이서 사이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았어요.
어릴 때 동화 속에서나 보던 행복한 부부의 모습 같았죠. 결혼을 하고 시댁에 살며 가까이서 겪어보니 물론 두 분도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았지만 서로 사이가 유난히 좋고 삶의 여유가 남다른 건 확실히 일반인과 다르더군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첫째 딸을 가졌고 3년 후 둘째 딸까지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출산과 동시에 학원 강사 일을 관둔 저는 제 딸들이 알아서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될 때까지 육아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여유가 조금 생기자 시어머니는 제게 당신이 관리하시던 갤러리 중 하나를 맡겨주신 거였죠. 여기까지 저희 가족은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잔잔하던 평화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작은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이모님이 마당 한 구석에서 요란한 반짝이 옷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깜짝 놀란 이모님은 혹시 이 집에 누가 무단 침입이라도 한 줄 알고 경비업체에 연락을 하셨는데요. 때마침 귀가하던 저와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외부인이 들어와도 아무런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냐고요. 화면에 사각지대가 없는 게 확실해요. 오셔서 기계 점검을 좀 해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사건이 접수됐는데 기다리라는 소리만 하다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는 늦어요. 내일 당장 와주세요. 네, 오전 이른 시간 상관없어요. 네, 그때 와주세요.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 사모님, 어머, 그게 뭐야? 무슨 그런 해괴망측한 옷이 다 있어요. 마당 구석에서 이걸 발견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가족 중에는 이런 옷을 입는 분이 안 계셔서 외부인이 들어온 게 아닌가 하고요. 내일 경비업체를 불러서 파헤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옷을 입는 사람이라면 위험한 사람 아니에요?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저희가 경찰을 부르려던 그때였어요. 2층에서 저희 딸들이랑 노시던 시아버지가 내려오시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요. 시아버지는 곧 눈을 번쩍 뜨더니 후다닥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무슨 일인가? 아니, 마당에서 이런 게 발견됐다지 뭐예요. 아무래도 누군가 저희 집에 드나들었나 싶어서 경찰을 부르려고요. 당신 중요한 거 사라지거나 하진 않았죠? 일단 경찰은 부르지 말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아주머니는 가서 일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위험한 사람이 드나들었을 줄 알고.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못하셨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경찰을 부르려고 하니 민망하다는 얼굴로 얘기하셨어요. 그 옷이 시아버지 거라고요. 뭐예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한평생 점잖은 옷만 입지 않았어.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화려한 옷 좀 입어보려고 산 거야. 요즘 봄이니 이런 노란색 얼마나 화사하고 예뻐. 안 그래, 여보? 참, 안 그래요. 노란 계열의 옷이라면 이것보다 훨씬 고급지고 화사한 옷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옷은 대체? 당장 갖다 버려요. 눈 아파요. 당신 이런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흉을 보겠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시아버지도 멋쩍게 웃으며 상황을 무마시키셨는데 그 옷을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비슷한 옷들을 계속해서 가져오셨죠. 빨간색에 파란색에 땡땡이 무늬까지 하나같이 시어머니가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디자인이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그 옷들을 질색하며 싫어하셨지만 시아버지는
겉으로만 허허 웃으며 시어머니를 달래줄 뿐 절대 그 양복을 버리질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져오시는 옷들을 보다 보니 저는 저도 모르게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 차마 시부모님들 앞에서는 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잠들기 전 남편에게만 슬쩍 물어봤죠. 여보, 혹시 아버님 트로트 좋아하셔? 아버지가? 글쎄, 음악 종류는 가리지 않고 들으시는 것 같긴 한데 트로트는 모르겠네. 근데 트로트 노래를 일부러 찾아 들으시거나 하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알잖아. 우리 아버지 음식이든 음악이든 취향 잘 없으신 거. 트로트라니. 아버지랑 너무 안 어울리네. 웃기기도 하고. 남편의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었을 뿐 저도 젠틀하시고 중후하신 시아버지가 트로트를 좋아한다니 정말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 설마가 사람을 잡을 줄 말이에요. 어느 날 시아버지는 가족들 몰래 땡땡이 양복을 입고 나가셨다가 저녁 늦게 돼서야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얼굴을 본 가족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썹이며 피부며 입술이며 누가 봐도 화장을 했다가 지운 티가 역력했거든요. 당신 얼굴이 그게 뭐예요? 내 얼굴이 어때서? 아휴, 일단 먼저 씻고 오리다. 오늘 하루 종일 어찌나 더웠는지. 스탑! 딱 서세요. 왜 눈을 안 마주치고 얘기를 해요? 당신 얼굴이 그게 뭐냐고요? 대체 무슨 소린지?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 요즘 계속 이상했어요. 요상한 옷을 모으질 않나? 몇 날 며칠 어디에 정신 팔린 사람처럼 멍하질 않나? 지금도 얼굴에 무슨 광대분장이라도 했던 것처럼 얼룩덜룩 하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시아버지는 우물쭈물 하시다가 결국 털어놓으셨어요. 가족들 전부 다 까무러칠 만한 엄청난 이야기를요. 그게 오디션을 좀 보고 왔어. 오디션이요? 여보, 요즘 TV 방송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인 거 다 아시오? 나이며 성별이며 직군도 상관없이 모두가 나와서 겨루는 프로그램인데 어찌나 재밌는지 몰라. 어린아이부터 나처럼 늙은이들까지. 그러니까 지금 TV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르고 왔다는 거예요? 카메라 앞이긴 했지만 방송에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 내가 본 건 예선이거든. 기가 차서 정말. 당신이 대체 무슨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평생 노래라곤 담을 쌓으신 양반이. 이래봬도 내가 그간 겪은 회식 자리가 몇 갠데 내가 트로트 하나는 맛깔나게 부른다오. 조기 교육을 잘 받아서. 시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 저와 이모님이 기겁을 하고 붙잡아 드렸어요. 저희가 시어머니를 안방으로 모시는 동안 시어머니는 아유 하시며 앓는 소리를 내셨고 거실에서는 남편이 시아버지를 위로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끔 이렇게 기분 환기하시는 건 좋죠. 괜찮아요, 아버지. 엄마 곧 회복하실 거예요. 그래도 미리 말씀을 좀 해주지 그러셨어요. 갑자기 트로트라뇨. 그것도 이 연세에. 그 사이 저랑 이모님은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리고 안마를 한동안 해드리다가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2층에서 씻고 나오셨는지 말끔해진 모습으로 거실에서 저희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으셨죠. 시어머니가 안정을 찾았다고 말씀드리자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참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구나.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항상 위험이 있으셨던 시아버지가 트로트라니 신기하다고만 생각했고 그날의 해프닝으로만 끝날 줄 알았죠.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방송국 오디션에는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 많아 시아버지가 뽑힐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는 얼마 뒤 예선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셨죠.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시아버지가 회사에 그 얘기가 흘러 들어간 거예요. 땡땡 이사가 TV에 나오는 트로트 오디션에서 노래를 부르고 왔더라 하는 이야기가 회사 내에 파다하게 퍼지고 만 것이었죠. 결국 시아버지는 회사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임원이시다 보니 지켜야 하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었거든요. 원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항에 방송 출연 금지라던가 공연 금지와 같은 항목은 없었지만 회사 내에 이야기가 퍼지다 보니 임원으로서의 체면이 떨어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었고 가벼운 경고 조치였기에 시아버지는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으셨죠. 그 회사 내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분들 중에는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일로 인해 시어머니는 한동안 수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을 받게 되셨어요.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은근히 비꼬며 놀리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원래 부유층이셨던 시어머니의 인맥이 그렇게 촘촘한 줄 몰랐었는데 그때의 사건으로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하루는 일이 끝나고 시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해서 제가 시어머니 계신 곳으로 갔는데요. 마침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시어머니 뒤에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친구분들의 대화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영찰이 그 친구가 그런 끼가 있는 줄은 몰랐네. 밖에서는 얌전하기만 하던데 집에서는 좀 다른가 봐. 원래부터 흥이 많은 친구였어? 어머, 넌 좋겠다. 바깥 양반이 그런 재주가 다 있고 말이야. 이제 보니 예술의 초회가 깊은 부부였네. 아, 근데 뽕짝도 예술이긴 한가?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하하호호 웃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졸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화가 났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얼굴빛 하나 안 변하고 우아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예술이지. 너희도 예술의 초회가 깊어서 잘 알잖아? 그래서 맨날 내 갤러리 들락거리는 척하면서 둘이 연애하는 거 아니었니? 홍열이 너는 네 와이프랑도 좀 오고 그래. 선영씨도 안목 있던데? 하, 그게 무슨 소리니? 누가 들으면 오해하게끔 말하는 버릇 아직 못 고쳤구나. 누가 오해하든 상관없는 줄 알았지. 하도 홍열이랑 재성이만 다니고 다니니까 네가. 우리는 네가 남편 몰래 양다리라도 걸치고 있는 줄 알았잖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재성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니까 뭔가 흥미롭기도 하고 졸렬한 인간들한테 우아하게 한 방 먹이는 시어머니가 멋있어 보이기도 했네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그 두 사람과 멀어지시다가 절 발견하셔서 제게 오셨고 그 두 사람은 싸움이 붙었어요. 멀리서 보니 그 아저씨는 자기도 바람을 피면서 같이 바람 피는 상대는 자기랑만 바람을 피길 바랬나 보더군요. 너무 흥미진진해 보였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나 주차장으로 가야만 했어요. 제 시선에서 시어머니는 마치 드라마 여주인공 같았죠. 물론 시어머니가 저랑 있을 때도
그렇게 드라마처럼 멋있게 계실 줄 알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랑 둘만 남자 곧바로 현실로 돌아오셨죠. 내 이 양반을 정말? 온 동네에 아주 광고를 하고 다녔네, 광고를. 아니 그걸 왜 들키냐고, 들키기를 바보같이. 어머님, 제가 운전할까요? 어머, 내가 왜 운전석에 앉았지? 정신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여기로 탔네? 아버님이 이제 여유가 있으시니까 하고 싶으신 게 많으신가 봐요. 그래도 다음에는 좀 더 이목을 덜 끄는 취미를 가지게 되시겠죠. 당연히 그래야지. 아, 이런 망신 두 번은 못 겪어. 시어머니는 얼굴까지 새빨개지시면서 창피해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열심히 위로해드렸네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아버지의 영상이 방송을 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방송을 보니 회사원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시아버지가 저들 사이에 끼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죠. 뭐랄까, 시아버지 말로는 어릴 때는 노래를 잘했다지만 그간 워낙 일에만 매진하시다 보니 목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으셨거든요. 당연히 예선에서 떨어지셨으니 시아버지가 금방 포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도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히려 전보다 더 대담해지셨죠. 시아버지는 아예 노래학원을 등록하셔서 일주일에 2번씩 레슨을 받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그때 시어머니께 상황 보고까지 하셨죠. 곁에서 제가 봤을 땐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시아버지의 장점이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단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덜 자세하게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여보, 오늘은 서른도씨의 노래를 배우고 왔어. 이렇게 수강생이 부른 영상을 그때그때 핸드폰으로 보내주기도 하지. 여기 부르고 있는 사람이 나야, 나. 아까 부른 거 세상 참 좋아지지 않았어?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트로트 바람에 빠져 살 거예요? 세상에 좋고 좋은 노래도 많은데 왜 하필? 아니 됐고, 당신 이러는 거 회사 사람들은 알아요? 이번에도 걸리면 경고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내 나이가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회사만 얽매일 수는 없잖소. 걸리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아들내미 이렇게 잘 키워놓고 딸아이 유학까지 보내놨는데 더 이상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체면이 문제죠. 아휴, 치워요. 내가 못 살아 정말.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마다 질색팔색을 하셨고 나중에는 그럴 힘도 소진되신 건지 잘 듣지도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시아버지의 트로트 사랑을 편견 없이 좋아했던 건 제 딸들 뿐이었네요. 저희 딸들은 시아버지가 노래를 흥얼거리면 뭔지도 모르고 같이 흥얼거리면서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워낙 시아버지가 손녀들과 잘 놀아주셨던 것도 큰 몫을 했던 것 같네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의 한숨은 날로 깊어지고 그 곱던 얼굴에 조금씩 그림자가 생기시더군요. 밖에서 저랑 미술관 일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디선가 트로트 가락이 들려오기라도 하면 표정을 확 굳히시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시아버지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다니시는 노래학원에서는 다달이 학원생끼리 공연도 했는데 그 영상을 학원이 운영하는 카페에 올렸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 일로 시어머니는 알아놓으셨고 시아버지는 다들 나한테 관심이 많구만 하시며 멋쩍게 웃어 넘기셨죠. 시아버지는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으셨는데 오히려 그 한 달 동안 노래학원을 더 열심히 다니시는 거였어요. 남편이 보다 못해 아버지, 또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엄마랑 화해 안 하실 거예요? 라며 말려도 그저 허허 웃기만 하실 뿐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으셨죠. 그 한 달 동안 심경에 변화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셨던 건지 시아버지는 정직 기간이 끝나자마자 아예 회사를 관두셨습니다. 사실 돈만 본다면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긴 하셨어요. 이미 시아버지는 다른 투자처에서 들어오는 배당금만 해도 금액이 엄청났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무래도 시아버지의 그런 행동들로 인해 어르신들 사이에서 시어머니의 평판이 좋지 않아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집은 장기간 동안 이어지는 시부모님의 냉정 상태를 지켜봐야만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만의 냉정이긴 했죠.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돼서 그런 건지 아님 공연을 하시다 보니 그렇게 되신 건지 그새 시아버지는 능청이 느셨더라고요. 회사를 관뒀다는 소리에 또 뒷목을 잡으신 시어머니를 웃으며 부축해 주신 걸 보면요. 이번에는 남편도 가족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성급한 결정 아니시냐고 한마디를 했는데 시아버지는 그런 남편에게도 허허 웃고 마셨어요. 그러니 남편의 말문이 막힐 수밖에요. 사람이 웃는 낮에 침 못 뱉는다고 시아버지가 손수 안마도 해주시고 죽도 먹여주시면서 그저 웃으시니 시어머니는 속이 터진다면서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죠. 사실 저는 그런 시아버지를 응원하는 마음이 컸어요. 물론 시아버지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시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건 저도 옹호해드리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는 시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큰 잘못을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엔 제 남편조차 갑자기 변한 시아버지가 조금 멀게 느껴진다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순간 시아버지를 이해해드릴 사람은 이 집안에서 저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노래학원 가신다고 하면 기력 떨어지지 마시라고 약밥이나 곶감 등 주전부리를 챙겨드렸고 다녀오시면 꿀물도 타다 드리는 등 소박하게나마 도움을 드렸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굉장히 고마워하셨고 어쩌다 보니 저에게 학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게 되었죠. 이번엔 연말 공연이라고 해서 예전에 수강을 들었던 사람들도 공연을 하는 모양이야. 오늘 다녀오니까 강사만큼이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구나. 재주 좋으신 분들이 어찌나 많든지. 그럼 아버님도 연말 공연 서세요? 저번에 나훈아 노래 부르신 거 좋았는데 그걸로 공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노래가 참 좋지. 근데 이번에는 그 노래 말고 나훈아가 심수봉한테 써준 노래가 있거든. 그걸 좀 불러볼까 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잘 부를 순 없겠지만. 원래 할머님 할아버님이 노래를 잘하셨어요? 전 처음 들어요. 그럼 마을에서 소문난 노래꾼이셨지. 우리 아들 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두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으니 아마 애들은 잘 모를 거다. 네 시어머니도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구나. 내가 그간 통 내 얘기를 안 하고 살았구나. 지금이라도 얘기해보시면 되죠. 하, 그래. 일단 네 시어머니가 트로트부터 납득하면 그때 천천히 얘기해보자꾸나.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벅차는 듯하니. 시아버지는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쩐지 쓸쓸해 보이는 눈빛이었어요.
더 자세하게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조부모님이 그리워서 노래를 시작하게 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시어머니 눈치를 살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오래 기다리셨던 그림을 받아보시고 한껏 기분이 좋아졌을 때 슬쩍 이야기를 꺼내보았죠. 어머님, 혹시 27일 날 저희 경매 가기로 한 일정 그 앞줄을 당겨서 잡아도 괜찮을까요? 어차피 그날 근처에서 미팅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 번에 돌아보는 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뭐 그야 상관없다만 요즘 영 나오는 게 시원찮아서 말이야. 근데 27일에 무슨 일 있니? 아버님이 그날 연말 공연을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연말인데 한 번쯤은 축하해드리러 가보면 어떨까 해서요. 공연하시는 다른 분들은 꽃다발도 들고 와주시고 작은 플랜카드 같은 것도 들고 응원해 주신다더라고요. 아버님께서 항상 웃고 계시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른 가족들 사이에 혼자 계시면 좀 외로워하실 것도 같고 일정 앞당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경매에는 가지 말자꾸나. 하도 볼 게 없으니 말이다. 일정이 비니까 뭐 너 마음대로 하려무나. 시어머니는 아직 토라진 마음에 말은 그렇게 하셔도 시아버지가 외로워하실 것 같다는 말에 공연을 가기로 결정하시더군요. 저는 웃으면서 얼른 일정을 변경했고 남편에게도 그날 공연에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시기로 했으니 당신도 함께 가자고요. 연말이라 일정이 넘치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제 설득에 마지 못하는 척 시간을 냈죠. 그러더니 공연 당일날 어디서 만들어 왔는지 시아버지 성함이 적힌 작은 플랜카드를 애들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오전에 일을 보시고 따라오신 시어머니는 무심한 표정으로 꽃다발을 들고 오셨고요. 그런 두 사람을 보니 웃음이 다 났죠. 저희는 그렇게 작은 강당 안으로 들어섰답니다. 사실 저는 가족들이랑 공연을 보러 온다는 얘기를 시아버지께 하지 않았어요. 연말 선물로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곧이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거든요. 시아버지의 차례가 된 순간 무대 위엔 몸에 착 달라붙고 가슴이 깊게 파인 새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성분이 올라와 노래를 시작했어요. 순서가 잘못 적혀 있나 싶어 팜플렛을 뒤적이는데 드디어 시아버지가 나오시더니 노래를 이어 부르시더군요. 남녀가 같이 부르는 듀엣곡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들만 플랜카드를 흔들며 즐거워하고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죠. 노래 가사도 좋아한다 말할까 뭐 이런 가사였는데 어찌나 여자분이 간드러지게 부르시는지 그런 풋풋한 가사를 두 사람이 함께 부르며 시종일관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있으니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셨어요. 노래가 끝나면서 시아버지가 그 여자분 손등에 키스를 하시자 그 여자분은 시아버지를 덥석 안으셨는데 그때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파트너분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라 허허 웃으시면서 무대를 내려오셨는데 저는 번개처럼 빠르게 시아버지께 달려갔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는데 어머님이 보셨어요. 라는 저의 절박한 외침에 상황 파악이 안 되셨는지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반대편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다음 무대를 준비하던 사회자도 관객들도
전부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방금 내려온 시아버지의 파트너였던 여성분 머리끄댕이를 잡은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저희 가족은 깜짝 놀라 그쪽으로 달려갔고 곧이어 사람들이 전부 매달려 시어머니를 말렸죠. 저는 천상 소녀 같고 고상하신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디서 이런 불려시 같은 년이 남의 남편한테 꼬리를 쳐. 노래 부르러 왔으면 노래나 곱게 부를 것이지. 미친년 편네가 한겨울에 가슴팍 다 내놓고 뭐하는 짓이냐고. 제가 어떻게든 말려보려 했지만 여러 사람들에 의해 밀쳐졌고 남편은 그 와중에 저한테 애들 데리고 차에 가 있으라면서 차키를 쥐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얌전히 차키를 받아들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뒷좌석에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놀란 아이들을 달래주는데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제가 계획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한순간에 가정을 깨트릴 정도의 파장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한참 기다리자 남편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오는 게 보이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 차 조수석에 시어머니를 앉혀드리고 저에게 와서 자기가 시어머니 차를 운전할 테니 저에겐 남편 차를 운전하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렇게 따로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2층에 애들을 데리고 올라가 씻기고 뒷정리를 했는데요. 그 사이 뒤늦게 도착한 시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잠시 뒤 1층에서는 시부모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여태 그딴 짓거리 하고 다니느라 회사도 때려친 거였어요? 애들도 다 보는 데서 망측하게 그딴 공연을 할 생각을 해. 가족들이 올 줄은 나도 꿈에도 몰랐다고. 미안해 여보. 하지만 다 오해야. 아니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가족들 없는 데서 얼마나 그러고 다닌 거냐고. 또 어떤 여씨 같은 년이랑 그딴 짓거리 했어. 알았어. 일단 진정 좀 해. 그분이 갑자기 뛰어들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야. 내 말 좀 믿어줘. 시아버지는 모든 게 오해라고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너무 흥분하셔서 하나도 들리지 않으시는 듯 했어요. 이 모든 일을 일으킨 저는 섣불리 나서지도 못하고 2층 계단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는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손님방에서 지내셨어요. 노래하고는 2번 다시 못 나가셨죠. 저는 집안에서도 일터에서도 시어머니와 붙어 있을 일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그 일로 제 탓을 하진 않으셨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2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거든요. 약 사흘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와 같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변호사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이혼하려고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통화를 마치시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남들 시선이 무서워서 그냥 살아볼까도 했는데 한 집에서 계속 보게 되니까 마음이 영 낫지가 않는구나.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나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저는 시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말씀만 딱 드렸네요. 그런데 잠시 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왔다고요. 소식을 전해들은 시어머니와 저는 일단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혼을 준비하던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이 어두운 표정을 하고 시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아직 의식을 차리지 못하신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더군요. 아버지, 췌장암 사기래. 당신 뭐 아는 거 있었어? 작년에 이미 췌장암 수술을 하셨었다는데. 뭐? 갑자기? 작년에 아버지 해외 출장 다녀오신 적 있지 않았어? 수술 기록 보니까 그 시기에 출장 다녀오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출장이 아니라 수술을 받으셨나 봐. 듣고 보니 그 시기에 시아버지가 싱가포르를 다녀오신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더군요. 그제서야 그 출장 이후부터 시아버지가 갑자기 트로트에 빠지셨던 것도, 평소보다 많이 웃고 다니셨던 것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르륵 흘러내리듯이 털썩 주저앉으셨고, 저도 머릿속이 멍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조금 뒤 의사가 직접 와서 전해준 말을 참고하면 시아버지는 가족들 몰래 수술을 받으신 뒤 1년 남짓의 시간 동안 당신 하고 싶은 걸 뒤늦게나마 하시다가 이번에 다시 재발이 되신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한참 후에야 의식을 찾으셨는데 췌장암이 재발했다는 말을 듣고도 초연한 모습이셨어요. 그렇게 됐구나. 미안하다. 즐겁게 살면 건강할 거라더니 다 거짓말이었나 보네. 당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족들한테 말도 없이 그런 수술을 받아요? 이제는 온몸에 전이가 다 돼서 고작 3개월이라던데 언제까지 가족들한테 숨길 생각이었냐고요? 이렇게 빨리 재발하게 될 줄 알았나? 당신이 알면 놀랄 테니까 혼자 잘 이겨내보려고 했지. 설령 재발하더라도 좀 천천히 좋게 말해주려고 했는데 이래 될 줄은 몰랐네.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우셨고 그렇게 두 분은 화해를 하게 되셨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 공연 때의 일을 다시 한번 사과하셨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그동안 제대로 말하지 못하셨던 속마음을 들을 수가 있었죠. 사실 그 노래는 우리 부모님이 즐겨 부르시던 노래라 내가 그 여자분께 부탁을 드렸소. 나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이 그분뿐이라.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당신한테 제대로 설명도 않고 노래를 부르겠다고 고집부린 것도 사실 큰 수술을 겪고 나니 나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해지더군. 원래 우리 아버지가 장터에서 노래하는 분이셨던 거 당신한테 말한 적 없었지? 시어머니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도 모르던 이야기였고 저 역시 시아버지께서 한번 가볍게 언지를 주신 것 말고는 깊게 아는 바가 없었던 이야기였죠. 나도 머리가 크고 난 뒤론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거든. 어떻게든 성공해서 아버지처럼 남들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수술이 끝나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살면서 가장 속편하게 즐거울 때는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어머니랑 노래를 부르고 다니던 그때밖에 없더라고. 당신과 함께한 날들도 행복했지만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때처럼 즐거워보고 싶었소. 나도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지만 그 시절 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게 참 후회도 되고. 말씀을 하시던 시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셨고 그렇게 저희는 모든 오해를 풀게 되었답니다. 저희 가족은 그날 이후로 다 함께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시아버지는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인자함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며 마지막까지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다가 2달 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동안 큰 슬픔에 빠졌지만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기운을 차렸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안 계실 때 저희 부부에게 몇 번이나 당부하셨거든요. 네 엄마를 잘 부탁한다. 사람이 옛날부터 모질지가 못하고 심성이 여려서 항상 걱정했어. 배우자의 사망보다 큰 스트레스는 없다는데 네 엄마처럼 예민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낙심할 게다. 자주 데리고 나가 산책도 시켜주고 좋아하는 디저트도 먹으러 다니고 해주렴. 너희한테도 그게 좋을 거다. 누구나 겪는 죽음이니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어. 그런 시아버지의 부탁에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여행도 다녀오고 주말에 꽃놀이도 가는 등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도 저희의 의중을 파악하신 것인지 곧잘 따라와 주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고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 시아버지 얘기를 웃으면서 할 수도 있게 되었네요. 참,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함께 병실에서 보던 트로트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을 아직도 즐겨보세요. 가끔 보시다가 눈물을 훔치시기도 하지만 슬픈 마음보다는 노래를 즐기는 마음이 더 커지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이제는 제일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도 생기기도 하셨죠. 할머니를 따라 아직 초등학생인 저희 아이들도 트로트를 곧잘 따라 부르게 되었네요. 엊그제는 시아버지의 기일이었어요. 그간 시어머니와 아이들을 챙기느라 밝은 모습으로만 지냈는데 어제는 갑자기 저도 시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 글이지만 제 이야기를 풀어내게 되었어요.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제 마음을 풀고 전 앞으로도 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힘을 얻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앞날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